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주 한번 빠졌더니 한 주 동안 좀 가난해진 것 같아요. 자,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궁금하죠. 이분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을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좀 안 하기로 원하시더라고요. 예, 역시 잘 사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대출을 중단하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사 가려고 지금 다 맞춰놨던 사람들 돈이 말릴 텐데, 일단 우선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연말까지 주택 관련 대출을 금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전체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며 지금 그래서 현재 어떤 모양새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NH농협이 지난 주말에 급작스럽게 11월 말까지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한시적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제 오늘까지 접수된 거는 받습니다. 내일부터예요. 네. 24일부터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에 전세대출, 그리고 이제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받는 것도 이제 중단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지금 대출 한도가 소진됐다라는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 대출은 할 수 없다. 중단을 선언했고요. 또 SC제일은행과 같은 일부 은행도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단했는데, 이 얘기는 음식점에서 음식 안 팔겠다는 거예요. 비빔밥은 안 팔겠습니다. 라는 걸 비빔밥 전문집이 김밥 전문점에서 김밥은 못 팝니다. 예. 이런 사태가 난 이유는 사실은 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지금 뭐 좀 관리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정부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규제로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부터 각종 세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네. 물론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주택대출도 늘고 있고요. 신용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기타 대출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도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대출 옥죄니까 15억 원 이상은 사실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통해서 주택을 사고 있고요. 또 이제 연봉이 좀 적은 분들은 시외, 외곽, 빌라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가계대출의 이 용도가 뭐냐를 보면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그리고 이런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나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올만 하더라도 올해 대출은 연간 한 6%, 지난해와 비교해서 증가율을 6%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이미 7월에 6%를 넘어버렸어요. 7%까지 뛴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인데, 근데 NH농협은행은 문제가 뭐냐? 중앙회가 이끄는 NH농협이 있고 지역 단위 조합의 지역 단위 농협이 있는데, 지금 단위 농협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국민은행도 굉장히 지점수가 많지만 지방에는 NH농협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다 농협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전세 대출까지 중단하게 되면 집값 올라서 사실은 전세를 살아야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들조차도 지금 이거 뭐지? 라고 지금 이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니, 그것도 조금 예측 가능하게 미리미리 말을 좀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 입장은 이제 1년에 해줄 수 있는 대출의 그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걸 다 넘어서서 연말까지 그걸 맞추려면 지금 대출을 옥죄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벌점 먹는다. 이제 사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은행 사정이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집 이사 가는데 잔금을 거기서 빌리기로 했다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갑작스럽게 딱 중단한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까지 지금 네네.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던져줬어요. 네. 가이드라인을 던져줬고 이게 주택 관련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 대출, 이제 신용 대출까지 이제 중단하는 사례가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금융감독 당국은 이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네. 20, 30대 젊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봉의 2배 수준까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내줬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1억 원 이하의 지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줄여라. 연봉 수준까지만 신용대출을 해줘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도 지금 풍선 효과로 증가세가 관리가 안 되니 금융감독당국이 여기 역시 관리하라는 이제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권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금융당국이 판을 깔아줬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줘서 대출 제한하라라고 했지 금리 올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권들이 최근 1년 새 신용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따져봤더니 거의 1% 가까이 오른 거예요. 맞아요. 뭐 2점 몇 %였는데 이제 3점 몇 %에 3.4%가 4%가 막 4%가 넘어간 네.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은행들이 이제 조달 금리가 오른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은행권들은 자기 뱃속 차리기. 그러니까 우대금리 낮추고 가상금리 올리고 이러면서 네. 이 대놓고 이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네. 5대 은행의 이자 이익만 순익만 15조 원 사상 처음이에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군요, 은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금융감독 당국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왜 이런 예대 마진을 확대하면서 은행이 배불리는 건 가만히 놔두느냐.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가을은 이사철이거든요. 이사철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아니 전셋값을 많이 올려놓고 인상분을 대출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계약금 날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를 못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네. 아니 지금 이사 날짜가 코앞인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맡기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지금 제1금융권의 얘기냐 아니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이 되는 거냐. 이런 대출 걱정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다음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앞서 제가 NH농협은 11월 말까지예요. 근데 더 열릴 능력이 없어요. 이미 연간 가이드라인을 추월했기 넘었으니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길 두드리지 마시고 우리은행은 전세 대출은 9월 말까지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10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연간 목표 6%를 밑도는 은행이 일부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 신한은행은 지금 2%대예요. 총액 증가율이. 그럼 나머지 한 3, 4%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이 네. 세 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그쪽에다 좀 문의를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그러니까 9월까지는 지금 일단 잠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9월까지 잠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이 한 4%대로서 여기도 좀 간등간등해요. 하나은행 너무 세네. 네, 간등간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지금 한 4개월여 남았잖아요. 3분의 1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으로 해서 1분행은 되고 1분행은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간 증가율 목표치 6% 이내를 맞추기 위해서 은행권들은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나면 분명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금 증가율이 낮은 은행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전세든 아니면 주택대출 받을 수요가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가능하면 연초가 대출이 좋아요. 연초가 예, 왜냐하면 연초에 한 1월 중순, 1월 초순에는 은행권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뀌어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한 틈을 노려야 되겠네. 맞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네. 전체 연간 총액이 그려지면 은행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실적 상대적으로 채우려고.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금리도 유리하고 이제 총액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초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나왔어요.
우선 아직까지 그 규제가 좀 덜한 은행 있다. 그 은행들한테 다시 문을 좀 두드려봐라. 그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율이 조금 세긴 하다. 1% 정도 다른 은행보다는. 그렇지만 이자율이 아니라 총액이 4%니까 총액이. 4.2%니까 지금 한 1.8% 정도 여력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여력이 적은 데는 가면은 분명히 이자 그렇죠. 갖고서 이제 내고를 하거든요. 하나은행이 그동안에 좀 소극적으로 대출해줬나 봐요. 많이 남아있다니까 딴 데보다 하나은행을 좀 문을 두드려라. 그다음에 9월까지는 지금 다 막혀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10월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10월을 조금 노려봐라. 뭐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하시는 분께서 대출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월급에만 준해서 대출하는 조건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랬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준비 없이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세 대출까지 이제 옥죄고 있다는 건 굉장히 판단 미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전세는 집을 연끌하지 못하고 지금 정부의 취지는 집값 안정될 테니 대규모로 정부가 앞으로 공급할 테니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네네. 사면 고점에 잡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도 그렇죠. 그러면 전세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집을 정부가 공급하는 공급 로드맵에 맞춰서 이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세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극하고 있어요. 네. 전세 대출도 안 되는데 전세는 지금 1년새 서울의 경우는 1억 넘게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자기의 이제 연소득으로 이 증가분을 메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합니다. 이걸 받아서 다시 코인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 대한 1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이건 좀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좀 섭섭해요. 은행들한테. 왜냐하면 본인들의 뭐 정부 당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같은 걸 좀 기준 엄격하게 하면요. 오히려 불량 대출이 줄어들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이자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좀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은행만 배부리하는 거 아닌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또 이제 뜨겁게 달궈질 화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코너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이잖아요.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반값 수수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반값 수수료 지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알아봤어요. 부동산 좀 일이 있어서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니까 한 목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높지?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이 매매가, 뭐 전세가 이런 그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반값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직방이라고 하는 아주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나오는 건데 이게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개 수수료이 워낙 좀 높아지니까 좋잖아요. 네. 집값이 현 정부 들어서 거의 2~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 가장 비싼 주택부터 가장 저렴한 주택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 가격이 4년 전 2017년에 이제 6억 원이었어요. 6억 원 초반. 그런데 지금은 지난 7월 말 기준 10억 2,500만 원. 10억이 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요율 현행 체계로는 어떻게 되느냐? 9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은 9억 원 이상은 0.9%. 9억 원. 그러니까 올해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0.9%인데 네. 물론 뭐 협의입니다. 이건 최고 요율이에요. 네. 최고 요율인데 협의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최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내라는 대로 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도자, 매수자 둘 다 내요. 자, 10억 원짜리 주택, 평균 주택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이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왼쪽 매수자한테 900만 원, 매도자한테 900만 원. 와. 한 건 수수료에 1,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 이게 변호사 수수료보다 더 비싼 더 거예요. 비싸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거의 50만 명이나 돼요. 맞네요. 이 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개편된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너무 수수료가 높아졌다. 아니 하는 일은 똑같은데 네네. 집값 상승에 따라서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 권익위가 올해 초에 국토부에 개선을 지시했고 그리고 그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 개편안을 보니까 주택 매매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부터 이전보다 수수료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가요. 물론 그보다 낮은 이제 거래의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를 유지합니다. 네네. 이건 워낙에 이제 중개업소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서 저희가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할 경우 지금 최저로라면 900만 원 수수료 내야 되지만 네네. 앞으로 500만 원대로 0.5%로 낮아져요.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0.9에서 0.5%로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낮아지니까 좋네요. 가장 그쪽이 수혜가 많아요. 그리고 최고 단계는 15억 원 이상인데 네, 15억 기존의 원 최고 수수율이 0.9%였어요. 그러다가 0.7로 낮아졌습니다. 0.7이니까 15억 원 이상 할 경우에는 얼마예요? 0.7 계산하면 한 50만 원 정도 이제 내야 되는 겁니다. 매매 가격 그래요? 매매의 경우. 매매의 경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개선에서 최고 수수료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을 뿐,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 적어도 매수자 그리고 중개업소 간 이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국토부가 실제로 조사를 보니까 네. 매매할 경우에 계약 제한 87%가 최고요율을 냈다. 그리고 전세 매매도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자의 83%가 상한액만큼 수수료를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한요율이 시장 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없이 최고를 내냐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상대방이 내놓은 거 매도 뭐 이런 거면 저 매물을 원래 5천에 내놨는데 내가 한 3천에 내놓으라고 좀 잘 말해볼 테니까 당신 그 2천 깎은 거에 대해서 나한테 좀 수고비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법정 수수료 그냥 주세요. 이러면 또 내가 2천 깎아준다는데 좀 고맙지 이러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개 수수료는 너무너무 부담인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게 되면 결국 중개업소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소비자도 싫다 그래요? 맞습니다. 중개업소도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개업소는 요지는 뭐냐? 아니 정부가 7차례 걸쳐서 토론 협의를 진행했지만 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그쳤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 어떤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았고 조율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항변이고요.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역시 여전히 비싸다. 여전히 비싸다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하는 게 뭐냐? 아니 지금 중개 수수료 납겠다고 했더니 도장 몇 번 찍어주고 매수자 매도자 양쪽에 1,000만 원 넘게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이냐? 이게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아자아자 금액을 정해버리자.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뛰다 보니까 요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제 이 구간별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할 뿐 실제 내야 할 수수료는 이렇게 중개업자, 소비자한테 이제 협의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물건이 별로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면 이제 수요자는 계속해서 달라는 데 다 줄 수밖에 없으니 네네. 이걸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가 최고다. 사실 그 생각 저도 드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평가가 지금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로 60점 과목 누락 없이 6점 넘으면은 넘으면 다 합격해 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말에 있는데 40만 명이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50만 명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지금 전환하는 걸 얘기한다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매년 한 2만 명 안팎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과목당 누락 없이 60점이 아닌 상대평가로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런 소식이 있으면 빨리 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정부가 지금 개편하고 있는 게 뭐냐? 네. 야,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중개사고 사고 나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지? 중개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중개보험. 책임보험 한 곳당 1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2배 수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시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